흘려듣기에는 이렇게 두 가지 중심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아져요. 이 책, 이 LDF라고 되게 유명한 뉴베리상 책이거든요. 보면 이제 비주얼 클루라는 게 있고, 컨텍스트 클루, 그리고 제스처 클루라는 게 있죠. 의사소통을 하려면 사실은 이제 보는 거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보면서 중간중간에 멈추어서 생각도 해보고, 뭔가 좀 암기가 필요할 때는 암기도 할 수가 있고, 앞에 부분에 어떤 내용이 나왔더라? 해야 되는데 다시 한번 말해주세요. 이럴 수 없잖아요. 두 가지의 인풋이 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뭐 문자를 배우고 단어를 외우고 그다음에 문장 분석을 통해서 청해력도 우리가 나중에 학교 가서 테이프 틀어가지고 따로 막 외우고 막 그랬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것이 아니고 먼저 폭넓은 콘텐츠에 대한 듣기 활동이 필요한데 그것의 첫 번째 축이 뭐냐면은 이거는 이제 스티븐 크라센 박사님이라고 제가 많이 소개를 해드렸었죠. 제 이제 강의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리는 분인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인풋은 정말 그 책이라는 인풋 여러분들이 흔하게 알고 계시고 영어책을 읽어준다든지 영어책을 접하는 그런 종류의 인풋 이전에 이 말씀을 하세요. 컨버세이션 인풋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 우리나라 말을 배우는 것도 태어나자마자 물론 우리가 태교를 위해서 책을 예쁜 목소리로 읽어주시기도 하시지만 보통 평소에 많이 듣는 말은 사실은 평소의 일상 대화일 거예요. 엄마 아빠가 이렇게 서로 대화를 나누는 것 포함해서 뭐 이웃과 나누는 이야기라든지 아이와 따뜻하게 실시간으로 서로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컨버세이션 듣기. 그래서 여기가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보며 듣기 활동이 있다고 보는데 이게 저는 이제 흘려듣기의 두 번째 축이라고 봅니다. 근데 사실은 이 첫 번째 축으로서 언어를 습득하는 게 사실은 아이가 어렸을 때 입양을 간다든지 어렸을 때 뭐 연수를 간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실제로 해외에서 대화의 수많은 그런 인풋 환경에 있으면서 아이가 이제 언어를 배워가는 그런 형태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밖에 나갔을 때 영어가 안 들리잖아요. 이런 대화를 들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최선의 차선책으로 이 두 번째 축인 보며 듣기 활동을 이제 권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흘려듣기에는 이렇게 두 가지 중심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아져요. 그래서 초반에부터 들으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책, 이 LDF라고 되게 유명한 뉴베리상 책이거든요. 여기 이제 시시 베리라는 이제 작가의 자전적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 보면 이제 비주얼 클루라는 게 있고 컨텍스트 클루 그리고 제스처 클루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잘 안 들리는 청각 장애인이 서로 의사소통을 하려면 사실은 이제 보는 거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알아듣지도 못하는 영어를 처음 배울 때 어떤 것을 클루로서 아이들이 배울 수 있느냐. 어른은 그냥 뭐 문법을 가르쳐 준다든지 단어를 찾아가면서 할 수 있지만 이렇게 들리지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보이는 것을 가지고 토대로 우리가 처음으로 언어를 익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가리키면서 하는 이렇게 비주얼 클루가 있을 수가 있고 이제 엄마들이 영어책을 읽어주면서 뭐 enormous 해서 엄청 큰 거를 이렇게 모션으로 가르쳐 준다면 그런 건 이제 제스처 클루가 될 수 있지만 보통의 흘려듣기라고 흔히 알려져 있는 그런 유의 인풋은 뭐냐면 이 중간 칸을 보시면 되는데 컨텍스트 클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맥락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변의 어떤 환경을 보면서 슈퍼마켓에 가셔서 pear라고 했을 때는 초성을 좀 놓쳤다고 하더라도 이거 배구나 pear구나 bear가 아니라 알 수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맥락을 속에서 언어의 의미를 찾아가는 것이 바로 이 그 대화 듣기라든지 보며 듣기라는 아주 중요한 활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이 언어를 익히는 것은 아래 단계부터 뭔가 차곡차곡 쌓아가는 것보다는 이제 폭넓은 어떤 맥락 속에서 아이들이 언어를 익혀 나갔는데 그 중요한 첫 번째와 두 번째 축을 지금 방금 이제 설명을 대략 드린 거고요. 세 번째 축이 뭐냐면 저는 이것을 이제 흘려듣기의 활자 버전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이제 엄마표 영어 1세대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에다가 집중 듣기라는 이름을 붙여줬어요. 이제 나중엔 이제 청독이라는 말도 쓰기도 하는데요. 이제 집중 듣기라 그러니까 처음 이 용어를 접하시는 분들은 그냥 막 듣는 건가? 집중해서 뭔가를 이렇게? 그게 아니고 이제 활자를 자세하게 이제 몰입해서 보는 그 활동을 이제 집중 듣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흘려듣기라는 이제 거대한 어떤 인풋 활동들 중에서 활자에 이제 적용이 될 때는 우리가 이것을 이제 집중 듣기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처음에 영어를 배울 때 이제 뭐 유아라든지 활자 자체가 지금 당장 아이들이 뭐 필요가 없는 친구들은 사실은 앞의 이 두 가지의 흘려듣기만 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고 나서 나중에 활자도 이제 흘려듣기에 다른 버전처럼 언어의 플로우를 맛보게 하는 그런 세 번째 방법으로서 이제 제시를 하는 것이 이 집중 듣기인데, 좀 나이가 들어서 시작하는 경우, 초등에 시작하는 그런 경우에는 이게 이제 다 같이 가면 좋겠죠. 근데 어린 친구들은 아직 활자에 대한 인식이 좀 어렵기 때문에 요거는 꼭 필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초반에.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림책이라든지 이제 활자가 가장 이제 핵심인 것처럼 말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이유는 아무래도 부모님들이 보았을 때 뭔가 공부하는 느낌도 들고, 예, 이게 뭔가 책을 들고 있어야지만 언어가 배워지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본질을 생각해 본다면 이제 소통으로서 언어를 꿈꾸면서 이 영어 교육을 여러분들이 시키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 어떤 원래 목적에 맞는 영어 교육을 생각했을 때는 이것이 제일 먼저는 아니다. 순서적으로 보았을 때 그 말씀을 잠깐 드려볼게요. 그러면은 굳이 이렇게 책 듣기가 초급 단계, 아마도 처음 저를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그동안 이제 팔로우를 해오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초급 단계에서 이 책 듣기가 필요한 이유가 뭘까? 초급입니다. 초급일 때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세 가지로 이제 얘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처음은 우리가 이제 우리말로 아이들이 7살까지 말하고 듣고 막 다 하잖아요. 그러다가 학교에 들어가면서 옛날 뭐 우리 교과서 보면 영희야 놀자, 철수야 놀자 이런 걸 배우는 것처럼 어쨌든 아이들은 지식을 이제 활자화된 어떤 콘텐츠를 통해서 배울 것인데,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지식 학습 영어를 위한 초석으로서 이제 책 듣기가 병행이 되지 않는다면 영어를 이제 아무리 듣고 말하기를 잘한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활자 듣기도 같이 가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다. 그래서 이거는 지식 학습 영어를 위한 초석이다. 말씀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는 활자와 이제 소리를 연결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을 보았을 때, 예, 그 활자가 무수히 쏟아져 나오는 그런 책을 처음에는 이제 한 줄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예, 천천히 읽어주는 그 활동이 있을 때에야만 그 소리와 활자가 하나하나 연결이 되면서 뭔가 우리가 활자로서 언어의 플로우를 맛보게 하는 아주 중요한 이제 연결고리가 되어지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파닉스를 따로 배우지 않아도 아이들이 이렇게 책 듣기 활동을 통해서도 이제 읽기를 배우는 친구들이 정말 많아요. 저희 둘째도 그랬거든요. 보통 이제 활자를 눈으로 자주 보면서 우리가 통문자를 익히듯이 아이들이 읽기 해독 능력을 키우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 그래서 이제 손가락을 따라가게도 시키기도 하시고 세이펜이라는 것도 나왔고, 그 본질이 뭐냐면 활자와 어떤 소리가 아이들이 눈을 통해서 그리고 청각으로 들어오는 그 소리가 합쳐지면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연음이라든지 억양 같은 것들을 익힐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되게 중요한 건데, 학습자 주도로 향하는 어떤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고 보아져요. 사실은 이제 그 흘려듣기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가 있죠. 이제 대화의 상황이 이제 들려지는 상황이라든지 우리가 영어 영상이라든지 어떤 화면을 통해서 맥락을 통해서 화면에 나오는 어떤 배경의 맥락을 통해서 아이들이 보면서 영어를 이제 흘려 듣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수동적인 그 활동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아이가 뭔가를 이렇게 뭐 몰입해서 학습을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제 활자를 배우는 이유는 여러 가지 예전 텍스트를 보면서 중간중간에 멈추어서 생각도 해보고 뭔가 좀 암기가 필요할 때는 암기도 할 수가 있고 앞에 부분에 어떤 내용이 나왔더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영상이나 외국에서 그냥 그 무작위로 들려지는 그런 대화 환경 속에서 다시 한번 말해주세요. 이럴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활자화되어서 텍스트로 나와져 있는 것들을, 그게 뭐 교과서가 될 수도 있고 교재가 될 수도 있지만 우리 이제 모국어 습득 방식에서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는 것은 영어 책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읽을 만한 아주 쉬운 단계의 뭐 리더스북이 될 수도 있고 그림책 같은 것들을 아이들이 이렇게 보면서, 예,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좀 머금어 보는 것, 그리고 뭐 리뷰도 해보고 뭐였더라 하고 그 기억력을 되살리게 해주는 역할도 되고, 그리고 엄마랑 같이 읽을 때는 대화를 나누면서 그 콘텐츠 자체에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로 흥미를 확장하고 이제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단계가 되기 때문에 책 듣기를 같이 병행하는 게 좋아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은 아주 능동적인 우리가 뭐 메타인지를 사용해 가지고 학습을 하는 단계는 아니죠. 사실은 이게 한 번에 바로 아웃풋으로 나오기는 힘들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이게 꾸준히 갔을 때 학습자 주도로 영어 학습도 하고 이제 습득도 계속 함께 병행해서 이어나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먼저 이제 인풋의 과정들 아주 중요한 이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과정을 초반에 말씀드렸던 이 스티븐 크라센 박사님께서 어떻게 정리를 하셨는지 그분의 언어를 좀 끌어왔어요. 제 얘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좀 못 믿으실까 봐. 그분의 강의를 제가 수없이 듣고 정리를 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compelling, very interesting, 엄청 흥미로운 아이들의 눈에 흥미로운 스토리에 빠져서 점차적으로 gradually라는 표현을 실제로 많이 쓰세요.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확 되는 경우는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중간중간에 아이들이 알아들을 만한 표현을 픽업하는, 픽아웃하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모든 거를 다 픽업 할 수는 없잖아요, 아이들이. 그래서 점차적으로 조금씩 오늘은 이거 픽업했다가 다음은 이거 픽업하고 이런 과정들을 아이들이 뭐 한 번에 되지는 않지만 이것을 꾸준히 계속하면은 그 동시에 이거를 픽업하는 것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게 꾸준히 언어의 어떤 억양과 연음 처리가 되는 어떤 문장들이 수없이 플로우처럼 이것을 겪다 보면 그런 것들이 점점 영어의 근육을 만들어주면서 이게 습득이 점차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unconsciously라는 말씀을 하세요. 좀 의아하시죠? 학습은 consciously하게 가는 게 당연히 맞죠. 메타인지 능력도 그렇고. 하지만 이런 과정들이 생략된 상태에서 학습으로만 가면 아이들이 굉장히 좀 힘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보통 언어를 배울 때에는 초반에는 이런 그 무의식적으로 아이들이 이 언어에 빠져드는 이 과정이 너무나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쌓여서 비로소 a bridge to academic content. 그래서 academic content는 우리가 좀 쉽게 말하자면 이제 교과 학습 같은 거를 좀 생각을 하시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기반이 되어지는데 우리는 이제 좀 거꾸로 되어서 아카데믹 컨텐츠를 먼저 배우는 셈이잖아요. 학교에서, 학원에서, 교재로서 먼저 이거를 하다 보니 이 브릿지가 잘 안 된 상황에서 여기를 먼저 하는 것은 어른은 뭐 그래도 우리가 그런 영어를 해왔기 때문에 조금씩 해볼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은 그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바로 아카데믹하게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조금 아이들한테는 높은 벽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리고 언어의 의문 체계와 음소 체계가 굉장히 우리나라랑 다르기 때문에 뭐 억양이나 인토네이션 말할 필요도 없지. 연음이라든지 강세 뭐 전혀 소리에 대한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는 이제 written English 위주로 우리가 여태까지 공부를 학습을 해왔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얻어왔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과정들을 좀 탄탄하게 잡아가는 것이 필요한데 이것이 안 된 상황에서 학습을 가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해서 저는 이제 이 프로젝트를 좀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과도하게 목표가 설정되었을 때의 부작용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를 학습한다고 저는 이거를 설명을 합니다. 크게 너무 많이 일주일에 하루에 단어 100개를 외우겠다. 그래서 엄마가 만약에 주도해서 그런 목표를 세우게 되면은 처음에는 될지 모르지만 이제 10주간 만약에 루틴이 성공을 했다. 이거는 저는 무조건 갈 거라고 저는 믿어요. 확신합니다. 사실은 한 달, 두 달 동안 했더니 이게 어느 정도 좀 루틴화가 되어서 쭉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목표를 높게 잡아버리면 그때부터는 이 문제가 꼭 걸리게끔 되어 있어요.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제 교육심리학 강의하시는 분들이 누구나 다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이가 선택해서 아이가 정한 분량 쪽으로 가는 것이 가장 좋죠. 물론 이제 유아로 갈수록 엄마의 비중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이가 태어났을 때 엄마한테 100% 의존된 상태로 태어나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아이가 자라면서 점점 줄어들잖아요. 엄마에 대한 의존도가 100에서 점점 90, 80, 70 이렇게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유아 때 만약에 이 엄마표 영어를 시작한다 하면은 이제 당연히 이제 엄마가 환경도 설정해 주시고 엄마가 정한 분량으로 이제 자연스럽게 가시는 거죠. 근데 아이가 거부하면은 그 거부가 아이의 어떤 자율성이라고 봐주셔서 초반에는 이제 분량을 조금씩 늘려가시는 그런 유도리를 여러분들이 좀 해주시면은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부작용은
이제 수동적인 학습 태도가 생기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이건 사실 영어 학습에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죠. 많은 교육 전문가분들께서 얘기를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영어뿐만 아니라 이제 육아나 교육의 목표가 독립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이거를 제가 채널 초창기부터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제 책을 읽어보신 분들도 이 얘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 사실은 엄마표 영어가 이런 측면에서는 제가 말하는 엄마표 영어가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고요. 그동안에 제가 코칭을 해왔던, 개인적으로 오셨던 그런 분들은 실제로 이런 부작용을 겪으신 분들을 제가 실제로 되게 많이 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유튜브에서 코칭을 해왔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거를 아이가 좀 정할 수 있도록 협상을 잘 해가셔서 좀 수동적으로 그냥 듣기만 하는 그런 과정은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10주간의 코칭에서 계속해서 제가 방법들은 함께 나눌 겁니다. 아마도 영어에 이제 4대 영역이라고 하잖아요. 뭐 읽고 듣고 말하고 쓰고. 사실은 이게 인풋의 영역이 있고 아웃풋의 영역이 있습니다. 근데 당연히 이런 것들이 아웃풋으로 가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웃풋을 그럼 그 기간 동안에는 전혀 안 하는 것이냐? 초등에 시작했는데 이것을 전혀 안 하고 그냥 아기 때처럼 이렇게 듣기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큰 아이들을 위해서는 조금 더 심화된 프로젝트로 갈 수가 있는 것이고, 조금 어린 친구들은 기본적인 영어 동요라든지 다양한 콘텐츠를 제가 계속해서 좀 드리고, 실제로 10주간의 코칭 때 아이들에게 영어책을 읽어주는 그런 방식대로 여러분들에게도 읽어주면서 이제 수업을 해보려고 해요. 한 10분, 15분 정도 책을 읽어드리면 부모님들이 굉장히 인사이트도 많이 얻으시고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주니어 스쿨에서 사용했던 그런 워크시트나 교재들을 가지고도 뭐 활용을 하면서 실제로 엄마가 먼저 영어가 재밌다,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었거든요. 1단계를 시작했는데 지금은 7단계 정도를 혼자 낭독하며 읽고 내용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 수준이 되었다고 하네요. 이제 1년 만에 이렇게 7단계 정도를 혼자 낭독도 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놀랐고요. 조금 갑자기 생각나는데 네. 어제 둘째가 Mommy, I can meditate. meditate? 그게 뭐야? 엄마 meditate 몰라? 나비다리 하고 앉아서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눈을 감고 breathe in, breathe out. 그게 meditate야. 세상을 선생님을 등불 삼아 엄마표 영어를 한 책을 좋아하는 친구가 됐어요. 아이가 있는 책의 수준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음원 있는 책을 구매를 했거든요. 제는 드래곤 마스터에서 소위 말해서 포텐이 터졌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도 자기 전에는 음원을 들으면서 음악 법정 드라마들을 빼고 80~90% 알아듣는다. 말하는 것은 완벽한 문장은 아니어도 겁없이 마구마구 말을 하더라고요. 지나고 보니까 엄마표 영어가 딱 우리 집에 맞는 방법이었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되셨다고 합니다. 영어를 진행하면서 나누었던 그 수많은 대화는 다른 공부에도 영향을 주어서 거의 모든 것이 스스로표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6개월 정도 되었을 때 학원을 찾아갔더니 선생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느냐면 이 정도면 영유 3년차 반에 바로 들어와도 될 정도다. 선생님이 놀라셔서 이 방법으로 진행을 하셔야 되겠습니다.